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콜라겐은요,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죠. 피부나 뼈나 인대나 이런 다양한 곳에 콜라겐이 보통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콜라겐의 종류는 현재까지 약 29종 종류가 밝혀져 있긴 한데요. 그 중에 1형에서 5형까지가 무려 한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에는요, 주로 1형 콜라겐과 3형 콜라겐이 주로 많이 존재하고요.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기저망, 진피 표피 경계부라고 하죠. 여기에는 콜라겐 4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콜라겐의 종류는 매우 많기도 하지만 각각 또 있는 위치 역시 다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콜라겐, 자,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피부에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 바로 진피입니다. 진피는요, 대부분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섬유의 대부분이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말고 좀 탄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엘라스틴 또는 이를 탄력 섬유라고도 하죠. 자, 이런 성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섬유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물을 끌어당겨주는 구조가 있죠. 다시마라든지 미역을 말린 상태로 물을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빼면 물을 싹 머금어 가지고 되게 부풀잖아요. 즉 물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바로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나 더마탄설페이트, 콘드로이틴설페이트, 헤파란설페이트, 헤파린,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얘들이 수분을 항상 유지시켜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섬유가 있고 그 섬유 주변을 물을 쫙 끌어당겨주고 있으니까 볼륨이 쭉 이렇게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볼륨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이 안에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형성하는, 그리고 마치 골격을 형성하는 섬유의 형태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그래서 우리가 신장력, 자, 우리가 어떤 조직을 되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상당히 단단하게 버티는 힘, 자, 이런 것들로 되게 되어 있지만 되게 질기고 단단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부드럽고 탄력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탄력 섬유 엘라스틴이 이런 콜라겐 사이사이에 붙어가지고 좀 더 이런 탄력을 주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판 없는 청바지는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스판이 있는 청바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약간 그 탄력도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과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속도가 거의 일정해요. 콜라겐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도 줄고요.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양 역시 좀 늘어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콜라겐이 주니까 볼륨이 줄죠. 피부에 볼륨이 줄어서 피부가 좀 쭈글쭈글해지는 느낌, 다음 잔주름이 생기면서 주름이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물론 콜라겐뿐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엘라스틴이라든지 아까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 역시 전부 다 문제가 조금씩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노화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탁 짚으라고 한다면 바로 콜라겐인 겁니다. 실제로 이 콜라겐은 단백질 성분으로서 상당히 그 분자량이 큽니다. 무려 10만 달톤이에요. 자, 이 10만 달톤이라고 하는 그 분자가 있어줘야, 상당히 큰 분자들이 있어줘야 그만큼을 지탱을 해주는 건데, 자, 이게 화장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콜라겐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면 무려 10만 달톤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양의 분자량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 피부의 표면에 있는 각질은 500달톤 룰이라고 해서 500달톤 이상이 되는 것들은 침투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10만 달톤과 500달톤, 무려 한 200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큰 분자량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을 우리가 발랐다고 했을 때 피부 안으로 침투가 돼서 이것들이 이 피부 장벽을 뚫고, 피부 장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런 밀착 연점을 뚫고 진피 표피 경계부를 뚫고 들어가서 진피 안에 안착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왜 화장품에 콜라겐이라는 말을 쓰냐? 화장품 회사들도 콜라겐이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콜라겐은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들은요, 물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자, 만약에 큰 분자가 들어와서 피부 표면에 콜라겐이 붙어 있다고 하면 그
그 콜라겐 그 자체가 또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각질 표면에 더 많은 양의 수분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피부가 좀 더 팽팽해지고 마치 윤기 있어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쓰니까 피부가 되게 탱탱해지고 매끈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것이 마치 우리 진피 안에 있는 콜라겐이 채워져 가지고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화장품에서도 이것들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면 가수 분해가 된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이 첨가가 되면서 분해가 되는 현상, 이건 화학적인 현상인데요.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려면요, 그냥 쪼개진 콜라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이 콜라겐 분자를 그런 형식으로 해서 쪼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분해가 되고 쪼개진 형태의 콜라겐, 이거는 과연 그럼 진짜 콜라겐이랑 같은 걸까요? 자,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를린 장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를린 장벽의 일정한 크기, 길이를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자, 그러면서 망치로도 깨고요, 포크레인으로도 깨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베를린 장벽에 있던 돌들이 큰 덩어리로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조그만 덩어리로도 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를린 장벽의 깨진 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실제로는 돌이긴 하지만 베를린 장벽에 깨진 돌. 자, 사람들은 이 베를린 장벽의 돌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게 베를린 장벽이냐는 거죠. 자, 이거는 베를린 장벽은 아닙니다. 그죠?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그 현상 그 자체,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그것이 베를린 장벽이었고, 그걸로부터 깨진 것은 그걸로부터 나온 돌인 거죠.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과 깨진 콜라겐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베를린 장벽과 깨진 베를린 장벽의 돌이 같지 않은 것처럼, 콜라겐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콜라겐이냐, 정말 이렇게 깨진 콜라겐의 형태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콜라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깨진 상태의 콜라겐이라고 하면 그러한 콜라겐들의 덩어리들이 결국은 수분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을 거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더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돼서 실질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을 분명히 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콜라겐을요, 다시 한 번 더 쪼개가지고 보면, 콜라겐은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선 중에서 기가바이트 같은 이런 큰 광랜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보면 다시 작은 전선들이 꽉 박혀 있잖아요. 바로 콜라겐도 실제로 딱 쪼개보면 작은 프로콜라겐 형태로 아주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 프로콜라겐을 다시 하나를 딱 떼보면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 세 가닥이 꼬여있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닥이 꼬여있는 형태가 돼 있고, 다시 이 세 가닥이 꼬여있는 걸 다시 또 쪼개서 보니까 글라이신과 XY의 형태가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 중에 X는 프롤린, Y는 주로 하이드록시 프롤린의 형태로 되어 있고 다른 아미노산으로 대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세 가닥으로 꼬이고, 세 가닥으로 꼬인 것들이 다시 또 한 큰 다발을 이루는 게 하나의 콜라겐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콜라겐은 분자량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콜라겐이 그러면 과연 진피에까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발라가지고 그 두꺼운 걸 쪼개가지고 넣었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바르는 콜라겐으로 우리가 진피안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채워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콜라겐이란 말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버릴 수가 없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깨진 단백질의 형태는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가 여러 가지 있는 형태를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데, 올리고펩타이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아주 인식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 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그 콜라겐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진피의 콜라겐을 채워주는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콜라겐이나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끌어당겨줘서 피부의 각질층의 보습 상태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결이 좋아지면서 윤기가 나고 되게 매끈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해하신다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콜라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피부의 보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원료가 피부 안에 분명히 다양한 보습 효과, 이런 효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효능을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콜라겐을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정말로 이 콜라겐이 피부 안에 들어가서 그만큼 다 진피에 콜라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실제로 발랐을 때 진피 안에 들어가서 콜라겐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피부의 대부분 주는 역할들은 각질층 쪽에 있는 수분도를 잘 활성화시켜서 보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진피 안에 있는 볼륨이 줄어드는 것 중에 콜라겐도 줄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세포도 역시 노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진피에 있는 피부 섬유 아세포 또는 섬유 모세포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실제로 콜라겐도 만들어내고 엘라스틴도 만들어내고 진피에 있는 수분에 영향을 주는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같은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것들이 점점 기능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든 이런 피부 섬유아세포, 모세포 같은 경우는 그 성상이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노화 과정에서 특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퀄리티 자체도 좋아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양도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진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결국은 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인성 노화가 일어나는 것 이외에도요, 실제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이런 노화를 더 촉진시켜주는 역할들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외선은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고, 활성산소가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됨으로 인해서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깨거나 엘라스틴에 문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콜라겐은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내는 속도와 분해가 되는 속도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내는 속도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자극과 요인에 의해서 깨지는 속도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콜라겐이 줄어들죠. 엘라스틴도 마찬가지고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같은 그런 성분들 역시 전체적으로 주니까 이 진피에 있는 볼륨감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피부가 되게 얇아 보이고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되게 깊은 주름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콜라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해서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이 콜라겐을 잘 원래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줄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화장품 성분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주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런 줄기세포를 자극시켜주는 성분들 또는 심지어는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런 배양액의 주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배양액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어떤 우리 피부에 발랐다든지 세포에 넣어 보니까 그 세포의 성상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자극이 없이 비실비실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좋은 자극들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막 활성화를 띠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성장인자 또는 우리가 펩타이드 이런 것들인데요. 아미노산 하나와 아미노산 하나가 붙으면 이걸 펩타이드라고 해요.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럼 좀 크기가 커지는 걸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펩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펩타이드는요, 물론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까 같은 그런 배양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이런 세포들을 자극시켜주는 요인으로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났다거나 재생의 목적이라거나 아니면 노화를 좀 더 예방해준다는 목적의 그러한 성분들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또 엑소좀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이런 세포 안에서 나오는 좋은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총칭해서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걸 엑소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양한 세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신호를 전달해줘서 콜라겐도 만들어내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벽이 무너진 걸 회복시켜줄 수도 있고, 각질 세포를 분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신호를 전달해주는 펩타이드 형태나 성장인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비교적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바르거나 했을 때 침투가 돼서 들어가는 양은 상당히 적을 수가 있지만, 그 신호가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콜라겐의 신호를 충분하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그런 요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바르는 것 이외에 먹는 거예요. 자, 이 먹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실제로 정말 콜라겐일까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음식이나 여러 가지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요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글라이신 XY. 그 XY가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X와 Y는 또 다른 아미노산으로도 대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원료로서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차라리 먹었을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합성되게끔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러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콜라겐을 먹었다고 콜라겐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콜라겐이나 아니면 그런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고농축 아미노산을 먹게 되고, 그런 아미노산이 우리가 장에서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복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보인다고 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비타민C예요. 자, 이 비타민C도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먹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콜라겐의 구조를 보면은 그 아미노산의 가닥이 세 가지가 꼬이는 형태가 있고, 이 가닥이 또 모여서 하나의 큰 번들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콜라겐이 꼬이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필요한 효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해요. 그 톱니바퀴가 툭 빠져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콜라겐의 합성 과정에서는 아미노산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C라는 겁니다. 자, 아까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을 받았고, 손상을 받을 때 이런 콜라겐들이 깨지게끔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화 반응이거든요. 이 산화 반응을 비타민C가 또 억제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콜라겐이 깨지는 것도 좀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즉,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콜라겐이 깨지는 것들을 줄여주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C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콜라겐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한다면 좀 더 충분한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하루에 500ml 정도 먹는 것을 권장량으로 정해놨다면 실제로 좀 더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3000ml 이상 복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3000ml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좋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많이 먹게 되면요, 위장장애나 속쓰림 또는 설사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량해 나가시는 방법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흡수가 좀 다 되지 않지만 나중엔 충분히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제가 정말
모든 영상에서 매번 강조하는 바로 그것, 바로 자외선 차단제죠. 실제로 이 자외선에 UVB와 UVA가 있고 B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각질 세포에서 대부분 다 차단이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UVA는 깊게 침투가 돼요. 아주 약한 자외선이지만 실내 자외선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노출이 상당히 많은 자외선입니다. 즉 손상은 직접적으로 많이 일으키진 않지만 결국은 콜라겐을 끊임없이 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외선이 바로 UVA, 자외선 A라는 거죠. 자외선이 피부 안에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과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콜라겐을 분해시켜주는 효소 MMP라고 합니다. 바로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자, 이 효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콜라겐이 점점점 깨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자외선이고 산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것을 좀 더 억제시켜주고 이런 산화 반응을 눌러주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 겁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르는 항산화제를 또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서 막지 못했던 자외선이 분명히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일으키는 산화 반응을 항산화제가 억제를 해줘서 그 손상을 줄여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에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항산화제를 바르는 것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품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는 거죠. 물론 자,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이미 주름이 생겼어. 이미 그 다음에 주름이 심하게 생긴 상태가 있다면 보톡스라든지 그 다음 필러나 스킨 부스터, 그 다음 울세라 써마지 이런 같은 다양한 시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또 많이 만들어내게끔 자극시켜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치료의 개념으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즉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콜라겐을 잘 유지시킬 수도 있지만 진편에서 콜라겐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되는 거잖아요. 즉 콜라겐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콜라겐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환경들을 좀 더 만들어주면서 콜라겐이 계속해서 우리 피부 안에 유지가 된다면 바로 이 콜라겐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로스링크, 자, 이게 교차 결합을 붙어놓은 필러의 약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과 필러처럼 되어 있지 않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 히알루론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난 크로스링크 히알루론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차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피부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분해가 돼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능이나 유지기간이 길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들어간 효능이 2, 3일밖에 가지 않는다. 결국은 피부 안에 들어가서 그 유효 기간이 길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로스링크가 되어져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처음에 필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출시될 때는 대부분 필러로 출시가 처음에 됐습니다. 주비덤의 볼라이트, 레스틸린의 비탈, 그 다음에 벨로테로의 소프트,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들이 거의 대부분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상당히 적게 분포가 되어져 있으면서 피부의 수분도를 증가시켜주고 약간의 볼륨을 형성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스킨 부스트 성격이 훨씬 강한 약간의 필러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이 그렇게 피부에 진피에 살짝 들어가게 되면요, 들어가게 된 그 히알루론산이 피부 안에서 이렇게 쫙 당겨지겠죠. 볼륨을 쫙 만들면서 당겨지면 진피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여러 가지 긴장 상태, 이렇게 텐션을 주게 됩니다. 주변 조직을 텐션을 주게 되면 실제로 그런 텐션이 우리가 피부 섬유아 세포를 다시 자극을 해서 나중에 이런 히알루론산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 자리가 콜라겐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보습과 잔주름과 그 다음에 이런 볼륨의 효과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항노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 유지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그냥 난 크로스링크 H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채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하고 나면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그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맞고 난 뒤에는 6개월간은 그 효능이 쭉 지속되면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 꽤 오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원장님 필러 하고 나면은 필러 얼굴에 남잖아요. 그거 되게 걱정돼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자, 그러면 난크로스 링크 HA. 자, 그거를 주사를 하면 2, 3일 만에 다 없어지는데 매주 주사를 맞으실 건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얘기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아서 실제로 요즘 필러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사들의 특징은요, 한 땀 한 땀 소량씩 조금씩 피부에다 주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주사당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보통 우리가 필러가 남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깊게 아주 단단한 필러를 양을 많이 했을 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해가 되기 어려워서 그대로 남는 현상들을 볼 수 있지만, 아주 묽은 필러를 소량씩 피부 표면 쪽에 살짝 넣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가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러니까 싫어 라고 무조건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킨 부스터와 필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의 제품들은요, 실제로 피부에 넣었을 때 상당히 강한 이런 보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활용을 하면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쥬란을 상당히 많이 맞으시잖아요. 실제로 근데 리쥬란 맞으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원장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역대급 아파본 주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리쥬란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효능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리쥬란은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을 한 물질인데요, 바로 PDRN, 폴리데옥실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든 거고요. 이 PDRN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결국은 DNA의 한 그냥 조각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NA는 상당히 우리 몸에서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덩어리잖아요.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염증 반응이 반복되다 보면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조직들이 손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반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복구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요, 만들어지는 비율과 깨지는 비율들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피부도 겉에서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만들어지는 것과 탈락하는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늘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노화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만들어진 양은 점점 줄고 깨지는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비율이 깨지는 쪽으로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해져 있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조금만 자극을 줘도 붉어지고 따갑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극도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의 손상은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더 말라지죠. 자, 근데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힘의 정도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DRN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세포 분열에 필요한 이 DNA를 직접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상처가 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세포가 분열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세포 분열에 필요한 과정에는 반드시 DNA의 복제와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세포 분열에서 DN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세포를 분열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DNA를 하나하나 한 조각씩 전부 다 복제를 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이 덩어리를 그냥 활용을 할 수 있죠. 훨씬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PDRN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면 피부가 상당히 빠르게 재생이 촉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피부가 너무 민감해요. 피부가 너무 자극도가 심해요. 피부 장벽도 자주 손상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시술을 받다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것들이 잘 개선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PDRN, 바로 리쥬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진다는 걸 느끼세요. 실제로 피부 민감도가 확 좋아지면서 되게 그런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니줄 안에 들어가는 PDRN이 그 재료가 전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전부 다 그 역할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요. 맞을 때 좀 좋지만 조금 그렇게 시간이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그 효능이 나타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술이라는 거죠. 자, 주베룩은 PDLLA,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거에 DL 타입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폴리락틱 애시드 중에 L 타입은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고 볼륨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 그리고 올리디아라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베룩은 PDLLA로 그 타입이 약간 다릅니다. 문자랑은 똑같지만 구조식이 살짝 모양만 살짝 오른손 왼손처럼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특히 주베룩의 특징은 뭐냐면 공처럼 되어 있어요. 입자가 되게 공처럼 되어 있고요. 이 공 안에 공기가 뽕뽕뽕뽕뽕뽕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상당히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게 피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조직이 그 안으로 타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조직의 친화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피부 섬유아 세포를 자극한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 콜라겐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면 줄기세포를 다양하게 자극을 하면서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베룩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 외국에서는 주베룩 볼륨이라 쓰지 않고 레니스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베룩은 입자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주사를 했을 때 상당히 피부의 결이 좋아진다거나 피부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볼륨의 경우는 좀 깊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즉 마치 필러처럼 아주 깊은 부분에 볼륨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쓰는데 주베룩 볼륨은 필러랑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필러는 들어가면 그 모양이 그대로 딱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된 상태가 쭉 가다가 쭉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이지만 주베룩 볼륨이라고 하는 그 가루 입자가 피부 안에 들어갈 때는 되게 골고루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많은 양을 희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고루 깔았을 때 희석을 했을 때 쓰는 물질들은 다 흡수가 되고 그 가루가 점점 나중에 반응을 보여서 피부의 볼륨들을 점점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주베룩 볼륨의 특징은요. 시술하고 난 뒤에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좀 볼륨이 빵빵해져 있는 느낌은 들다가요. 쑥 꺼집니다. 원래대로 완전히 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오는 반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집니다. 한 2달쯤 지나고 난 뒤부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뭔가 약간씩 볼륨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점점 피부가 좀 더 개선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뒤에 갈수록 점점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 라인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시술이다 보니까 주베룩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젊을 때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이 많고 깨지는 양이 적다가 나중에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진 양은 적고 깨지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콜라겐이 많이 깨지게 되니까 피부의 노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콜라겐이 만들어진 양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본적으로 이것만으로도 되게 피부가 좋아져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쭉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그 시간 자체를 상당히 많이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안티에이징, 항노화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시술 방법에도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보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미라젯을 사용해서 침투를 시켜주는 방법, 니들 RF를 사용을 해서 약물을 도포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 방법,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침투를 시키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이제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주사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 약물 들어가는 로스가 너무 아까워서 웬만하면 부위 하나하나에 직접 주사해서 들어가는 양을 최대한으로 하게끔 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실제로 주베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피부의 전반적인 모든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킨 부스터에 있어서 거의 올인원 부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들이 보통은 붙으면서 피부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처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베룩은 한 번 시술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한 3번에서 3번 정도에서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5회 이상도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이 어느 정도 딱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유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유지가 됩니다. 한 1년 전에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주베룩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지속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 기간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더 빨리 꺼지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 편차는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점점 내 피부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건강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걸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베룩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오늘 제가 3가지 스킨 부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피부의 고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먼저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상담을 해보면서 그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솔루션들을 제공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나이를 스스로 먹어가면서 생기는 내인성 노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외인성 노화. 그 외부적인 요인은 자외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섬유아 세포입니다. 실제로 이 섬유아 세포는 진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완전 메인 주축 역할을 하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함께 만들어서 진피의 전체적인 구성 성분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요, 콜라겐도 줄죠, 엘라스틴도 깨지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을 잡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다 주니까 볼륨이 줄고, 그런 것들이 주름도 만들고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막 이렇게 얇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의 모든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피부 섬유아 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겉에 있는 표피는 한번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번 만들어져서 탈락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간 계속 끊임없이 분화를 해서 반복하고를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가지만, 피부 섬유아 세포는 평생 동안 한 5, 60번 정도의 분열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게 분열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분열을 쭉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고 탁 멈추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노화된 섬유아 세포라고 해서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손상을 받으면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서 프로그램드 셀 데스, 즉 우리가 세포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즉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에이포토시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섬유아 세포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즉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SASP라고 해서 Senescent 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건강한 섬유아 세포에서 나온 것과는 완전 다른 패턴의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라든지 각질 세포라든지 근데 영향을 주면서, 멜라닌 세포도 영향을 주면서 멜라닌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 같은 이런 색소성 병변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피랑 진피를 구별을 딱 해놓는 아주 튼튼한 막이 있죠. 진피 표피 경계부 또는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개를 딱 잘 붙게끔 만들어주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콜라겐들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면서 되게 느슨하게 만들거나 문제가 되니까 점점 평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되게 약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의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염증 반응, 피부의 활성산소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피부의 노화가 상당히 촉진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피부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얘가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쯤 동시에 다 그냥 그 활동이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상당히 빨리 먼저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DNA 손상입니다. 이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게 뭐죠? 바로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계속 반복적으로 손상을 주다 보면 회복하려는 힘도 막 생기게 되고 세포 분열이 과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점 텔로미어라가 짧아지면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상당히 많이 막 분비가 되면서 분열이 계속돼야 되는 세포에서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게끔 딱 중간에 멈춰버리는, 기능을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를 내가 상당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런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상당히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피부의 노화는 상당히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류화 세포를 제가 얘기할 때 지금 피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몸에 뼈라든지 인대나 근육, 그리고 우리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콜라겐이 덮고 있습니다. 콜라겐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데 다 콜라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이 바로 이런 섬유화 세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섬유화 세포의 노화된 상태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염증성 물질도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노화와 관계된 질병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의 몸의 모든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방금 그 중에 자외선은 피부에 손상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세포 내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미토콘드리안 디스펑션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딱 떨어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잘 많이 못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요, 섬유화 세포가 노화된 섬유화 세포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제대로 눌러주거나 억제만 할 수만 있다면 노화된 섬유화 세포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건강하게 하려면 음식 적게 먹어라,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근데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음식에 들어온 여러 가지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결국은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해야 돼요. 자, 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가 늘게 되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쉬지 않아 활성산소는 높아져.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그 활성산소가 또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점점점 이 세포의 손상들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은 그러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꽉 찰 정도로 먹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죠. 요즘 간헐적 단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번 음식을 먹고 자기 전에 야식을 안 먹고 쭉 아침까지 음식을 안 먹으면 기본적으로 10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태가 되기만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오버로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어떤 외부적으로 뭔가 들어왔을 때 다시 애들이 활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너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애한테 갑자기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소식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상당히 좀 줄게 되고, 정말 필요로 할 때 확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줄이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유산소를 하게 되면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조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늘어나는데 안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조금씩 나오는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한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외부적인 자극에 약간의 계속적인 스트레스나 자극을 줌으로 해서 좀 더 그 정도의 스트레스와 자극은 우리한테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적응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운동을 적당히 좀 늘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나중에 좀 더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고요.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뭔가 몸이 덜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운동,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이 운동이 또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훨씬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끊임없이 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과도한 운동, 즉 우리가 너무 지칠 정도로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정말 막 진짜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죠. 너무 지칠 때까지 하는 그런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그다음 지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적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또 유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 C, E,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망간, 구리,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먹는 비타민C 잘 하세요. 좀 고용량으로 드세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활성산소를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 만들게끔 해주는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리포산 같은 미네랄과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한테 마그네슘 주면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 TCA 사이클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첫 시작인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 TCA 사이클이 쫙 돌게 되고 그 사이클로 인해서 에너지가 쫙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딱 오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비타민 B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미네랄들을 조금 더 복용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드시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좀 하고 있는 시술, 이야기하고 있는 시술 바로 주베룩이죠. 자, 이 주베룩이 실험상에서 결과를 보니까요, 주베룩을 주사를 했을 때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극하게 되고요. 이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세포거든요. 바로 어떤 세포로 가느냐 봤더니 바로 피부 섬유아세포로 새로 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피부 섬유아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분열되는 속도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섬유아세포가 만들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세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베룩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 새로운 섬유아세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노화된 피부 섬유아세포에 비해서 새로운 섬유아세포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좀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즉, 우리가 피부 노화를 좀 더 억제하고 예방하는 포인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어떤 거? 피부에 대한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항산화제 먹고 미토콘드리아가 잘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미네랄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잘 챙겨 드시고 또 운동과 소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피부 노화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새로운 섬유아세포가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전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베룩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반복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좀 더 근거를 좀 가지고 이해를 하신다면 피부 건강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노화라는 과정을 겪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피부도 점점 얇아지고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도 약해지고 피부 아래에 있는 콜라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점점 줄고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줄면서 푹 꺼지고 그 아래 지방도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더 작아져서 볼륨이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피부에는 되게 뭐가 많아야 돼요? 콜라겐이 많으면 좋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만들어지는 거랑 깨지는 게 그대로만 돼도요 계속 그 상태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콜라겐 양도 줄어들게 되고요. 만들어진 콜라겐도 우리가 MMP라고 하는 메탈로프로테이니즈라는 효소로 인해서 콜라겐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분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적 영향도 있고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 자외선이나 음식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등등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를 손상시켜주는 요인으로 있고 MMP라고 하는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효소의 활성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양보다 점점 분해가 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 시점부터는 점점 평생에 걸쳐서 콜라겐 양이 점점 줄어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관심은요 콜라겐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던 건 사실이고 콜라겐을 어떻게 늘려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해왔던 거죠. 자, 1970년대, 80년대 미국은 좀 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미용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됐고요. 그 당시에 콜라겐을 직접 돼지에서부터 추출을 해서 콜라겐을 정제를 한 다음에 그런 콜라겐에 대한 시술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아져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높은 비율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주사를 맞은 자리가 계속 붓고 아프고 땡땡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시술들은 좋은 시술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우리 피부에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그 성분들을 잘 교차 결합을 했던 것들로부터 만들어서 채우는 과정 바로 필러가 그 당시 출시가 된 거죠. 직접 채워보니까 볼륨이 쫙 형성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링, 그냥 채우는 그런 개념의 시술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 히알루론산 안 먹는 거 얼굴 들어가는 거 싫어요. 아니면 뭔가 좀 더 내 피부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시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최근에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출시가 되고 그런 시술들이 지금 현재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바로 주베룩 볼륨, 칼슘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피부에 들어갔을 때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래서 내 피부의 결국은 목적이 콜라겐인 거죠. 최근 한 2, 3년 시장의 화두가 뭐였어요? 콜라겐 먹는 것, 먹는 콜라겐, 한때 화장품도 바르는 콜라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오랜 시장 동안 계속해서 콜라겐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 왔죠. 자, 바르는 화장품을 봤더니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분자량이 너무 커서 그게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콜라겐을 못하니까 콜라겐이 깨져 막 깨서 잘게 깬 그런 것들이 흡수가 되게 만들어주지만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 원래 표피가 아닌 진피에 있는 구성 성분이고 화장품에 있는 그 콜라겐이 진피까지 아주 들어가서 진피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지만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보습의 기능과 함께 그것들이 잘게 쪼개졌을 때 펩타이드 형태로 되는 부분들이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서 어떤 재생이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로서 화장품들이 개발이 되어 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왕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야. 먹는 것도 하면 어떨까? 자, 먹으면 좋지. 하지만 이 먹는 거에는 너무 과정이 복잡해요. 입에 들어와서 우리가 위산에 들어간 다음에 분해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장에서 쪼개진 상태로 흡수가 되고 그 성분이 피부에 결국은 왔을 때 원료가 다시 어떻게 합성, 콜라겐을 만들어지는 과정의 합성의 과정을 거쳐야만 피부에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과정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실제로 먹었을 때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효과가 미비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콜라겐을 꾸준히 내가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먹었던 거죠. 자, 그런데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한 시술 방법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자, 바로 레티젠이라고 해서 콜라겐을 직접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저 시설 되게 조금 처음에 좀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면역 반응 어쩌지?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 이런 기술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생명과학에서는 정말 이런 기술들은 그 당시 1980년대와는 너무 다르게 상당히 많이 발전돼 왔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부터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실제로 주사를 제가 좀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에서 상당히 피부가 되게 빠르게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레티젠이라고 하는 이 콜라겐은 바로 콜라겐 1, 타입 1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피부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콜라겐을 직접 주사를 하니까 어디에? 진피에 직접 주사를 하죠. 콜라겐을 만들기 위한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 되지만 그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천천히 반응해서 천천히 계속 내 피부에 힘을 만들어 주지만, 당장 내 피부에 있는 콜라겐 양이 줄어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빠르게 채우려면 결국은 콜라겐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의 제품들이 출시가 된 겁니다. 이 콜라겐이 그래도 분자량이 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 큰 분자량의 상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사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피부와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깨지기도 하고,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과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만들어진 것들이 또 분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양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콜라겐이 피부 안에서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피부 안에서 되게 유지가 잘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막 깨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세포에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생과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콜라겐이 여러 가지 MMP,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성분들이 조금씩 깨지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바뀌는 것들이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로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메트리카인과 메트리크리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메트리카인은 깨진 그 성분이 효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깨진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메트리크리틴이라고 하는 거는 효소에 아까 MMP에 영향을 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조금 깨진 것들이, 그죠? 효소 반응 이후에 나온 물질들이 다시 우리 주변의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콜라겐이 들어가면 콜라겐이 들어간 것 그 자체가 또 상당히 강한 어떤 피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그 자체의 역할도 있고, 여기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분을 끌어당겨 주는 거나 이런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분해가 되면서 실제로 되게 다양한 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폴리머 시술, 약간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초기에 이런 레티젠 같은 콜라겐 주사를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바로 콜라겐이 쭉 깔려 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주베룩이나 이런 다양한 시술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주베룩은 콜라겐이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재료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만들려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부스팅이 돼서 실제로 피부에 더 많은 콜라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시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요, 이런 콜라겐 주사가 되게 치료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완전히 정제하는 게 되게 힘들고, 정제가 힘들다 보니까 약간의 불순물들이 남게 되고요. 그런 불순물 때문에 pH가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는 관절 주사로 이런 콜라겐 주사를 많이 맞는데 실제로 맞고 나는데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한 단점이 있죠. 자, 근데 이걸 얼굴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얼굴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해서 실제로 직접 얼굴에 주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하고, 정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콜라겐 그 앰플 보면요, 되게 투명합니다. 엄청 투명해요. 보통 다른 콜라겐 주사들은 되게 뿌옇고 허옇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투명하게 잘 정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주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통증이 없어서 상당히 좀 편하게 시술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면 되게 하고 난 뒤에 반응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한 번의 시술, 한 번 한다고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반복되는 시술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콜라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당장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시술들을 좀 받아서 피부 안에 상당히 콜라겐 양을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 놓는 과정들을 유지해주는 그런 스킨 부스터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제품 레티젠 콜라겐 주사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검색하시면 안 떠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환자분들하고의 피드백도 좀 받기도 하고, 받으면서 결과들 되게 빠르게 좀 올라오는 것들을 봐서 다음에 또 상당히 또 인기 있는 또 시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도 가져보고요. 저도 조만간 여러분들께 직접 맞는
시술 한번 또 보여드려서 제 피부에도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건강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나의 피부에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왕 시술할 때, 투자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좀 한다면 사실 저에게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 드릴게요. 댓글에 원장님이랑 관리 잘하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서 쭈빼기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기 때문에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울퉁불퉁해지는 게 사라지는 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안경 벗은 것도 괜찮죠? 네? 네, 지금 이제 마취크림 바르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마취크림 때문에 번들번들거리는 거 보이시죠? 주베룩은 사실 그냥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의 열 자극을 주면, 주베룩이 열 자극에 조금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짝 빠르게 좀 깨집니다. 깨지면서 빠르게 피부 안에서 반응을 보이게끔 하는 걸 유도하는 거라서 초기에 살짝 고주파를 사용하는 것도 시술 결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좀 관리도 좀 받고 댓글에 원장님이나 관리 잘하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또 마음 먹고 이렇게 또 일단 마취크림을 조금 이제 닦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라고는 없고요. 마취크림 열심히 닦는 거. 제 피부가 이렇게 생각보다 좋아요. 저는 늘 관리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베룩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혼자서 이렇게 가끔씩 하세요? 그럼요. 제 시술 방법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걸 설명을 해서 제 시술 방법대로 해주세요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시술 자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안경 벗은 것도 괜찮죠? 우선 오늘 네? 해결이세요? 아니 그냥 워낙 주사 맞는 게 익숙해서 사실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하죠. 어떤 느낌? 바늘이 얼굴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해? 근데 호흡 마취를 지금 하면 훨씬 더 이 통증은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호흡 마취를 하지 않고, 원래는 호흡마취를 하는 게 그렇죠. 환자분들은 호흡 마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거의 없다는 아니지만 좀 아프긴 하더라도 참을 수 있을 정도. 저는 익숙하다 보니 제가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슈 없이 주사를 넣습니다.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리면 좋지만 이거 그럼 노란 딱지 넣습니다. 피가 살짝은 맺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가 약한 분들은 멍이 좀 잘 드는 게, 바늘을 한 땀 한 땀 넣기 때문에 멍이 좀 들고요. 저는 워낙 피부 자체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년 일장에서 눈 밑은 좀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잔주름이 있는 부분들, 결이 안 좋은 부분들을 골고루 시술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 자리가 조금 이제 약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얼굴이 좀 부어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주사가 들어갈 때 믹스를 미리 하잖아요. 그 믹스를 하는 게 되게 많은 양을 희석을 해서 믹스를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양 하나하나로 따지게 되면 되게 한 포인트당 되게 적은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처럼 볼륨이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베룩 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주베룩과 함께 믹스한 약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얼굴이 당연히 그 볼륨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내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주베룩이 이제 피부 안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눈가 같은 경우도 잔주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둬서 주사를 조금씩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얼굴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하듯이 아주 촘촘하게 시술은 지금 제가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촘촘하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시술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제 얼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여유있게 좀 띄엄띄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환자분들은 훨씬 더 촘촘하게 하죠. 제가 목주름 같은 거 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사진상 보면 되게 촘촘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통 제 주사를 합니다. 아직은 울퉁불퉁한 것도 좀 있고요. 들어간 약물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자, 시술한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시술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둘 다 괜찮죠? 자, 이마 같은 경우도 이마도 뭐 저는 뭐 처음 이제 해야 되니까 약간씩 울퉁불퉁한 게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사 그 약물 믹스한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주베룩 때문에 생긴다기보단 주베룩을 믹스한 약물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들긴 하나봐. 주름이 많이 생기네. 너무 힘들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시술을 받네요. 직접 작업받아가지고. 자, 거의 뭐 시술은 이제 1차적으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을 쓰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캐뉼라라고 해서 뭉퉁하고 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막 통증이 되게 심하다거나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술은 되게 간단하고요. 오히려 주베룩이 한 땀 한 땀 주사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주름이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피부가 좀 결이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 정말 촘촘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멍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멍이 안 들게 제가 좀 시술을 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그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보이는 잔주름까지는 다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주사를 하다 보면 멍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는 멍이 안 들어 보이는데요. 내일 되면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듭니다, 이게. 그래서 당장 시술할 때보다는 조금 더 멍이 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요. 다 끝났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고주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주파를 하면 빨갛게 올라오죠. 얘를 빨갛게. 오프스라고 하는 고주파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고주파를 쓸 때는 모노폴라나 바이폴라 이런 형태로서 보통은 전극을 뒤에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것들로 나뉘는데, 이건 유니폴라라고 하는 방식의 조금 독특한 방식의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파장대가 4에서 6, 7, 8대 4에서 한 7, 8대 파장대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 40MHz, 좀 높은 파장대여서 실제로 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열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얼굴 되게 후끈후끈할 정도로 벌써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고주파 열가 했을 때 상당히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울퉁불퉁해지면 사라지는 게 안쪽에서, 물론 이제 이 고주파 열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어쨌든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기 때문에 이 마사지에서 풀어주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안쪽에서 있는 아까 주사액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이 좀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도 있고, 꽤 강한 열감이 남아 있어서 주베룩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이 살짝씩은 깨지게 되죠.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파장대 고주파를 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서 환자분들 반응들을 보니까 상당히 피부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지고, 전반적인 피부의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예방해주는 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이 늘어진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을 좀 해주면 상당히 피부가 약간 착붙되는 그런 효과들도 좀 있어서 실제로 저는 이게 굉장히 늘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좀 울퉁불퉁 되게 울퉁불퉁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사라지면서 여기 얼굴이 균일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피부에 열은 계속해서 지금 되게 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제가 고주파를 받고 난 뒤에 되게 열감이 되게 남아있죠. 아까보다 온도가 훨씬 더 빨갛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열화상 카메라에서도 그냥 원래도 처음에 좀 붉긴 했지만 더 짙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붉은색이 더 짙어서 약간 더 새빨갛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확인할 수 있고, 약간의 얼굴 전체 보면 시술한 흔적들은 있죠. 이제 오른쪽 왼쪽 보면 요렇게 보면 흔적은 있고, 제가 약간 뭐 부분적으로 살짝씩 이렇게 멍이 조금 들어있는 것들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조금 멍이 들 것 같은 느낌들이 보이는 포인트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술하고 난 뒤에 그 울퉁불퉁한 느낌도 확 사라졌고 되게 골고루 이렇게 펴지면서 훨씬 더 좀 더 균일해진 그런 느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베룩은 지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흡수돼서 빠져나가고요. 그 주베룩 그 가루가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PDLLA 성분이 피부
안으로 이제 딱 붙어서 그때부터 작용을 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만들어지는 시간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고주파 같은 열을 자극을 살짝 딱 줌으로 인해서 그 반응을 조금 더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더 반응을 보여서 피부의 반응들을, 너무 시술했는데 오랫동안 한 달 뒤에 반응 보여 너무 늦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반응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훨씬 좀 더, 좀 더 정돈된 느낌,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요즘에 주베룩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도 원하시고 시술도 많이 받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술했을 때 결과 역시 상당히 좀 더 비교적 빠르게끔 도움을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주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레이저라든지 스킨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스킨 부스터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조합들을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결과들이 되게 좋게 나오게 됩니다. 울세라나 써마지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주베룩 시술 같은 경우를 좀 선행해서 받으시면 우리가 어쨌든 좀 비싼 고가의 시술들의 결과들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지긋이 있으신 분들께서 피부에 대한 노화에 대한 시술들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시술을 영어로 리주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좀 더 비교적 젊은 분들이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거를 그때 가서 치료하기보다 나는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예방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으로 얼리 안티에이징 이라는 개념에서 프리주비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더 늦추고 잘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시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시술 두 가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울세라와 써마지죠. 자, 울세라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돋보기처럼 딱 들어와서 그 초점 맞는 부분에만 피부에 딱딱딱딱 영향을 주는 우리가 아주 고밀도의 집약식 되는 초음파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걸 하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초점 맞는 부분에만 따다닥 영향을 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쫙 조여지면서 얼굴이 리프팅이 되는, 올라가는 그런 방법의 시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써마지, 바로 고주파 시술입니다. 이 고주파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콜라겐을 다시 재생산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의 시술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써마지와 울세라는 개념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그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울세라만 하셔서 리프팅만 하셔도 충분히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미 피부가 처짐도 있으시고 피부의 탄력도 그 자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가 모두 필요한 분들이 각각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주파는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1초당 몇 번 이런 거죠. 10Hz라고 하면 1초당 10번, 10번이 반복되는 그 과정인데요. 이 써마지에서 쓰는 고주파는 6.87MHz입니다. 즉 1초당 687만 번의 전기가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거죠. 고주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노폴라 방식이 있고 바이폴라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노폴라 방식은 뭐냐면 피레침 생각하면 돼요. 건물의 피레침에 땅 하고 쏘았을 때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바닥으로 전류가 쫙 흘러가서 흡수가 되는 것처럼 써마지 같은 경우도 이 모노폴라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패드 같은 걸 붙여서 고주파를 조사를 딱 하면 우리 몸에 그 패드 쪽으로 쭉 연결되고 그게 다시 기계로 들어가는 방식, 즉 접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1, 1.5, 2, 2.5, 3, 3.5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당연히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되게 뜨거워지는 부분. 근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이 레벨이 높아야지만이 그 시술의 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저항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기가 싹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걸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레벨 1을 딱 조사하는데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원장님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레벨 3을 써도요, 원장님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레벨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시술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까지 오셔야 되냐면, 원장님 조금 불편한 정도의 뜨거움, 아예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얼굴에 어느 정도의 열 자극은 반드시 들어가야 그 열로 인해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열이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또 너무 뜨거운 열은 오히려 콜라겐을 변성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도요, 되게 강한 화상을 딱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직이 완전히 변성이 되면서 수축을 쫙 하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좀 흉터처럼 남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강한 에너지가 한 방에 빵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런 고주파 같은 시술들은요, 우리가 보통 600샷, 900샷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샷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낮은 에너지로 상당히 많은 양을 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저온화상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판에 불을 켜놨는데 그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화상을 입는, 물론 화상을 입은 정도까지 시술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위 시간 되게 짧게 꽝 하고 들어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낮춰서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바로 써마지 같은 고주파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느낌을 시술을 받는 분들이 반드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마지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되게 뜨겁고 아픈 게 싫으니까 당연히 마취크림 바르기도 하고요, 호흡 마취 같은 것도 하고요, 수면 마취도 분명히 진행을 하는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아예 이런 통증 자체를 느낄 수가 없으니 당연히 강도를 훨씬 낮춰야겠죠.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고, 사람마다 그 온도를 느끼는 정도의 값이 2에서 나타날지 3에서 나타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적당값을 보통 정하게 되거나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시술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써마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 당연히 아프니까 어느 정도의 마취크림을 좀 바르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가스 마취를 하면 약간 몽롱해져 가지고 약간 졸리면서 통증 좀 줄어들긴 하는데요, 보통 다른 시술에 비해서 써마지 할 때는 그 가스 마취의 강도도 조금 낮춰서 환자분들이 그 뜨거운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무서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술이 아니고 아픈 시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고주파라고 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횟수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600샷, 900샷 같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열이 쌓여나감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재생산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고주파가 아까 모노폴러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비교적 깊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층에도요, 지방세포끼리 막 뭉쳐져 있는데, 그 세포에 보면 세포벽을 따라서 가거나 이런 지방세포들이 뭉쳐져 있는 걸 다시 또 격자 형태로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이사이의 막을 통해서 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통과해서 진행이, 그 열이, 에너지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방세포의 그 겉에 있는 그 세포의 막들을 쫙 수축을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지방세포의 볼륨들이 조금 줄겠죠. 지방세포가 조금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방에 대한 탄력도가 되게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적 피부가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늘어진 느낌에서 되게 탄력 있는 느낌으로 조금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써마지는요, 볼륨이 꽉 채워졌어요 이렇게 하는 시술이 아니에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도가 상당히 증가하고요, 깊은 심부에 있는 지방층이 있는데, 겉에 있는 그 지방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조금 그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약간 조금 줄여주면서 약간 탄력 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이내믹한,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거나 뭔가 모르게 피부가 되게 좀 쫀쫀해지는 느낌, 뭔가 좀 정돈되는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 그게 바로 써마지 시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정말 내가 시술을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뭔가 탄력이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얼굴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분들, 안에 뭔가 공간도 많이 비어있고 피부가 되게 성그러져 있고 뭔가 힘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써마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쫙 펴지거나 탄력도가 확 좋아지진 않겠죠. 자, 그런 분들은 그 힘을 키우기 위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써마지로만 시술을 했지만 어떻게 요즘 하냐면 반드시 주베룩을 앞에 넣는 거죠. 왜냐하면 주베룩이 피부 그 위층에 있는 부분에 콜라겐들을 계속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자극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어느 정도 볼륨 효과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시술을 하다 보면 피부의 힘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콜라겐이 재생산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힘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써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힘들이 확 부스팅이 돼서 훨씬 더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 훨씬 더 탄력도가 좋은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써마지 시술할 때 앞에 주베룩을 꼭 같이 시술을 하고 써마지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훨씬 더 그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써마지 같은 시술들은 그래서 6배샷을 하고 되면 한 6개월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1년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까지는 잘 가지 않고요.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면서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6개월에서 한 9개월 사이에 보통 가장 많이 권하게 되고요. 한 번 할 때 좀 더 샷수를 아예 더 많이 해서 900샷 정도를 하게 되면 한 9개월에서 1년 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600샷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샷수가 더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기간도 길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이, 눈 주변도요 써마지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 써마지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팁이 되게 작아요. 엄청 작은 팁을 눈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써마지의 팁이 점점점 우리가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됨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 커졌거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써마지 FLX의 팁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 가장 큰 것만큼 그 깊이도 상당히 깊은데 눈에 그렇게 깊게 할 수가 없죠. 눈은 상당히 피부가 얇기도 하고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고 바로 눈 밑에는 안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눈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시술할 수가 없죠. 아주 낮은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고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450샷 정도로 보통 시술하게 되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처짐이 진행되셔서 오셔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 조금 막 처짐이 막 시작되려고 하셔서 요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결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좀 막 시작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올라가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다음에 처질 때 다시 시술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처짐이 너무 심한 분들은 그 시술한다고 착 들러붙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좋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눈이 완전히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 생각보다 너무 처짐이 심해서 그런 경우도 3개월 뒤에 시술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또는 때로는 두세 번 정도의 시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부터 한 6개월 이런 간격으로 간격을 조금 늘려서 시술을 해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각각의 피부 상태, 각자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샷수나 그다음에 횟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또 앞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시술들이 어떻게 조합을 해서 붙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울사라 600샷, 써마지 600샷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의 형태를 보고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우리가 시술하는 부위 역시 다르게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자,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지만이 가장 정확한 시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써마지가 이게 비용이 낮은 시술이 아니거든요. 최대한의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드라마틱, 완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내가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내 나가고 마치 내 피부에 콜라겐을 저축한다는 개념의 시술로 바로 이 써마지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런 피부 상태를 좀 더 탄력 있게끔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